BTV를 사랑해주시는 파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인이 동신의 파야키! 아유! 자, 집에 가면 되죠, 이제. 네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더군. 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신께서 판단한다. 교투를 신청한다. 해야지 뭐. 이야! 아, 평론가님. 네. 욕보였습니다. 아, 진짜 방송하기 어렵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있고요. 네. 근데 잘 어울리세요. 약간 울산 프린스 같아요. 울산 프린스요? 네네. 울산 출신이시잖아요. 아, 예. 네. 울산 프린스란 말은 제가 울산 20년 살면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영광이네요. 네, 최초로 붙인 사람이 저예요. 뭐, 저는 아까 왕가수고 하니까 옛날에 제가 어떤 광고 모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흑역사가 잠깐 생각이 나면서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자막이랑 나갈 텐데.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상하게 앞에 시작한 이유가 네. 이제 이 영화 혹은 또 이제 이와 관련된 중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라스트 듀얼이라는 영화입니다. Penalty for bearing false witness is that you are to be burned alive.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리들리 스콧이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리들리 스콧이 다시 이런 대작 사극에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라스트 듀얼은 저는 봤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영화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교양의 집사로 하죠. 맞아요. 오늘 사실 이만고의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대한 지식 교양의 집사예요.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오늘은 교양의 집사이기 때문에 일단 잠깐만 설명을 드린다면 라스트 듀얼의 이야기는 영화를 그냥 봐도 재밌지만 그 배경이 되는 어떤 중세 역사적인 배경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디테일하게 아주 잘 고증이 된 영화입니다. 라스트 듀얼을 보기 전에 알아야 할 서양 중세 이렇게 해서 8가지 항목으로 영화 속의 이야기를 살짝 곁들여서 집중적으로 서양 중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4세기 후반 북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에서 벌어진 이야기인데 실제로 노르망디. 역사적인 굉장히 사실을 다루고 있고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세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바로 맷 데이먼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나중에 결국 적이 되고 라이벌이 돼서 결투를 벌이게 되는 애덤 드라이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맷 데이먼의 부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부인으로는 바로 최근에 프리가에도 나왔었던 맞아요. 조디 코머가 나옵니다. 이 셋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전쟁에서의 전후 사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처음 결혼했을 때 이 맷 데이먼의 아들의 대부이기도 했어요. 친구인.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새로 영주가 부임을 합니다. 바로 벤 애플렉이에요. 근데 새로 영주가 부임을 해서 두 사람 중에서 일방적으로 르글이라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애덤 드라이버를. 편애를 했군요. 네. 그러면서 점점 맷 데이먼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악연이 얽혀서 결국은 두 사람이 끝에 아내와 관련된 어떤 일들로 결투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뽑아보겠습니다. 100년 전쟁, 노르망디, 그리고 패스트. 사건이죠. 100년 전쟁이라는 것은 1337년도에 시작을 해서 1453년도에 끝난 전쟁입니다. 와. 100년 전쟁을 싸운 당사자는 영국이 도발을 해서 프랑스가 싸워서 이제 두 나라가 싸우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프랑스가 이긴 전쟁이긴 해요. 초기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밀리는 쪽이었었고 프랑스가. 네. 그 영국군이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영토들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전투가 되다가 후반부에 들어가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바로 그 유명한 구국의 영웅 잔다르크가 등장하게 되고 뭐 전세가 역전되고 등등해서 결국에는 프랑스가 이긴 전쟁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이제 100년 전쟁 끝난 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끝난 해가 1453년이라고 했잖아요. 1453년도가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서양의 중세를 이야기할 때 중세 1000년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476년도예요. 그러니까 5세기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1453년이에요. 15세기죠. 15세기죠. 그러니까 5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대략 1000년. 이걸 보통 중세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100년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세의 가장 말기, 거의 꺼져가는 그런 중세 시기에 일어난 마지막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분류법에 따른다면. 어찌됐건 이 100년 전쟁은 지금 이 유럽에 관한 역사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유럽의 나라들이 서로가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혼맥들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나라와 나라에서의 동맹도 하고 결합을 맺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위 계승권을 다른 나라 왕이 내가 거기 왕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피가 섞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왕위 계승 전쟁이 유럽 역사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100년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백년 전쟁 당시에 백년 전쟁을 일으킨 영국 왕이 에드워드 3세예요. 근데 이 에드워드 3세의 엄마가 프랑스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왕, 그 왕은 아니지만 나중에 프랑스 왕이 죽게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죽었으니까 다음 왕을 누구를 계승해야 되지라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에드워드 3대가 우리 어머니가 프랑스 왕의 딸이니까 내가 프랑스 왕이 될 자격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이게 애초에 명분이고요. 백년 전쟁 보통 3가지 정도의 전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기에 해당하는 보통 캐롤라인 전쟁이라고 무슨 전투라고 말하는 캐롤라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 중기의 전쟁 시기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바로 라스트 듀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속에 벌어지는 핵심 사건은 사실은 전쟁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이제 특히 이제 카루주의 용맹스러운 활약과 관련해서 전쟁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1370년도에 일어난 리모주 전투라는 걸부터 시작하고요. 영화의 마지막에는 1386년도에 있었던 이 라스트 듀얼, 그러니까 마지막 결투가 벌어지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렇게 대략 한 16년 정도의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때는 백년 전쟁의 정 가운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당시 혼란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지역이 노르망디라는 거예요. 근데 노르망디를 여기서 이해하실 때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했을 때 중세 어떤 관습들 같은 게 있잖아요. 봉건제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중세 관습의 본고장 같은 곳이 사실상 노르망디를 포함한 북프랑스예요. 그런 면에서 이 극 중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중세의 핵심 중에 핵심인 지역에서 벌어진 가장 중세적인 사건이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패스트인데, 패스트는 수백 년 동안 유럽을 너무너무 괴롭혔지 않습니까? 패스트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최초로 터질 때가 바로 극중의 사건이 벌어지기 한 30년 전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극에서는 이제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 주인공인 카루주,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맡고 있는 배역이 패스트에 걸려서 자기 아내도 죽고 아이도 다 죽어요. 결국은 이 백년 전쟁의 시기적인 부분, 노르망디라는 공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패스트가 창궐하게 된 어떤 그런 전염병의 역사랑 관련된 부분,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그런 혼란상 속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는 배경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패스트가 좀 유행하면서 많은 네. 사람들이 죽고 뭐 상대적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졸부가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뭐 네. 패스트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네.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 패스트 때문에 이 영화랑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인공이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또 자기 후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재산도 네. 물려주거나 가문의 어떤 그런 혈통을 이어갈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 두 번째 결혼과 관련돼서 벌어지는 일들이 모든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패스트는 사실 이 모든 것에 밑바탕이 되었다는 걸 이해하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입니다. 네. 결투로 하는 재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 최후의 결투라는 라스트 듀얼이 왜 제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극 중의 클라이맥스는 정말 처절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두 기사들 사이에서의 그런 싸움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결투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냥 결투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재판이었어요. 네. 일단 이런 것을 신명재판이라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신명재판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떤 재판을 할 때 교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세속법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재판을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이 되거나 제대로 죄를 밝힐 수가 없거나 해서 무죄 방면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최후에 호소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자주 활용됐던 게 결투 재판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는 이제 중세에는 철저한 그 기독교 문명권이었기 때문에 신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의 정의로운 판결을 항상 내리신다라는 믿음을 당연히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 당사자로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두 사람이 대립하고 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결투가 성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이기는 사람을 편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만약에 기독교적인 믿음을 전부 다 갖고 있는 사회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이 결투 재판이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인간 이성을 벗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중세시대에 없어져요. 마지막까지 남았던 신명재판이 바로 결투재판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마지막 프랑스에서의 결투재판이에요. 이 재판이 워낙 처절하고 뒤끝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재판 때문에 결투재판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폐지되게 되는데 한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어쨌건 그런 부분에서 제목의 라스트 듀얼은 두 사람이 최후까지 싸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역사 속에서 의미에서는 북프랑스에서 있었던 실제로 마지막 결투 재판이다. 실제로 최후의 결투. 네. 그런 부분에서 이 결투 재판으로 마지막에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결투는 어떤 양상을 펼쳐놨나? 실제로 이 결투가 어떻게 됐나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당시에 결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영화에서 굉장히 고증에 따라서 실제로 마지막에 어떻게 일격을 누가 누구한테 가했는지까지 영화에서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스포일러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어쨌건 이 결투를 펼쳐진 걸 설명을 드린다면 중세의 그 마상창시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마상창시합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토너먼트라고 그래요. 아, 토너먼트 유리가 여기서. 네, 마상창시합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의 전투 같은 거예요. 유희의 특성도 있고 전투 훈련의 특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에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 자체가 오락이기도 했었고 마상창시합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집단 난투극 형태로 팀 대 팀이 싸우는 게 있었고 1대1로 개별이 싸우는 전투가 있었는데 후기로 갈수록 앞에 거보다는 후자 쪽의 전투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개별 전투가 훨씬 더 유행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정확한 규칙이 없었는데 이 영화가 이루어졌던 시대, 그러니까 14세기 후반쯤 되면은 굉장히 양식화돼요. 예를 들면 말을 타는데 중무장을 하고 타잖아요. 중무장을 탄 상태에서 양쪽에서 긴 창을 들고 있고 둘이 그대로 질주해서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격돌하는, 이게 이 영화의 첫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이상할 정도지만 달려갈 때 주로 해서 이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의 창을 피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의 창도 피하지도 않고 정해진 대로 그대로 달아 둘이 꽝 부딪히는 거거든요. 서로 창으로 찔러서, 창으로 쳐서. 그래서 상대 방패를 치거나 투구를 치거나 해서 낙마를 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투에서도 똑같이 싸운 거예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결투할 때 싸우는 무기가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이 두 사람 싸우게 될 때 처음에는 바로 그 위에서 말을 타고 격돌하기 시작하죠. 창으로 먼저 겨루다가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말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밑으로 내려와서 도끼를 이용하거나 칼을 이용하거나 단검을 이용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처절하게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는 얘기가 이제 이 영화인데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런 그 중세의 마상 창시합도 그렇고 결투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활은 안 쓴단 말이에요. 기사도라는 것은 중세 기사들의 어떤 그 습성이나 어떤 태도나 어떤 뭐 정신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세팅된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원거리 무기들은 야비하다고 생각해서 비겁하다고. 그래서 활을 안 쏴. 이런 자리에서는 칼, 그다음 도끼 혹은 단검 이런 것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무기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당시에 갑옷들의 주류는 이 시대에는 사슬 갑옷이에요. 작은 쇠사슬 고리로 이렇게 막 얽혀 있어가지고 네, 칼로 찔러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그 다음에 갑옷이 통째로 하나 입는 것이 아니라 수십 조각에 10조각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도 처음 부분을 보면 결투하기 전에 남들이 다 일일이 옷을 입혀줘요. 갑옷을. 혼자 못 입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무겁고 열몇 조각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결투라는 것은 뭐 신명재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가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일을 판단을 안 하니까 사인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사적인 대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게르만의 전통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약한 왕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왕권이 약하면 국가에서 일일이 어떤 권위도 없고 중앙집권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인들끼리 각자 싸워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현피 같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국가에서 제대로 사법 시스템이 갖춰지고 왕의 권력이 강하고 중앙집권적으로 된다면 굳이 개인들끼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결투라는 것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 것은 사실 강력한 왕권의 확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중세 중기까지는 왕이 그렇게 권한이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건 이런 그 결투의 역사하고도 사실은 역사적인 맥락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특히 결투에서 영화에서 펼쳐지는 형식은 중세의 그 마상창 시합 자체가 고도로 형식화된 거랑 사실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귀족은 다 기사였을까? 네. 한 가지 전제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중세라는 게 우리는 중세라고 말하지만 천년이란 말이에요.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니까 말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중세 초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기사 중에 일부가 귀족이었어요. 중세 말기가 되면 귀족 중에 일부가 기사였어요. 정반대로. 무슨 뜻인가 하면 중세 초기에는 기사가 그렇게 높은 직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농민들 같은 사람들도 기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후기로 가면 갈수록 13세기가 되면 사실상 귀족은 곧 기사였어요. 그러다가 한 14세기 말쯤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역전이 돼서 귀족 중에서도 충분한 재산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럴 만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만 기사가 됐어요. 그 말은 혹시 귀족들이 기사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건가요? 근데 기사가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사가 되려면 이제 기사의 의식을 통과해야 기사가 돼요. 그걸 보통 서임식이라고 하게 되는데 영화에도 나옵니다.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이 주인공인 카루주가 스코틀랜드에서 전투를 벌일 때 전쟁터에서 기사로 서임이 돼요. 그래서 주인공인 카루주, 그러니까 맷 데이먼은 기사예요.
근데 맷 데이먼하고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사람, 르그르라는 사람, 이 르그리라는 애덤 드라이버 연기하는 사람은 기사가 아니에요. 결투 전까지. 그래서 기사로 서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서임을 받지 못한 기사는 누구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보통 영어로 스콰이어라고 합니다. 기사 자격을 제대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나이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는 당연히 기사가 스콰이어보다 높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투를 할 때 이 맷 데이먼은 말하자면 기사예요. 근데 상대인 르그리는 친구이고 권세는 사실은 자기보다 더 극중에서 돈도 더 많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직 스콰이어란 말이에요. 겹이 안 맞잖아요. 질투나겠다.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결투를 할 때 오로지 귀족만 결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투를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대등해야 결투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결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결투 재판을 이루기 직전에 기사로 서임시켜요. 기사를 서임을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기사로 승진을 하죠. 스콰이어에서. 그리고 두 사람이 결투를 하는 걸로. 영화에선 묘사가 안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근데 이 두 사람만 이 나이트와 스콰이어로 달랐던 게 아니라 이 르그리의 아버지도 스콰이어였고요. 그 다음에 맷 데이먼의 아버지도 역시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기사의 아들이면서 이 사람도 기사로 서임을 받았고 이 사람은 스콰이어의 아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그런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자기도 스콰이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맷 데이먼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상대보다 자기가 더 신분은 높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서 상대를 계속 찍어 눌렀던 것이죠.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왜 사람들은 중세 귀족들은 스콰이어에 머물렀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영화가 나올 시기쯤 되면 14세기 말이 되면 전체 귀족 중에서 기사가 되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굉장히 기사가 적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기사가 되고 싶잖아요. 네. 안 했던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첫 번째는 기사 서임식을 하면 동네 잔치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군마와 장비를 갖추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정작 기사가 되어봤자 약간 일종의 명예 같은 것이고 실익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귀족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내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기사를 하느니 기사를 안 하는 거죠. 잘못 관세지 그냥. 네. 근데 극중에서 보면 이 르그리에 비해서 이 카루주는 모든 면이 극중에서 이 객관적으로는 열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상대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막 질투를 하는데 자기가 마침내 기사로 서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내가 너보다 위다라는 심리적인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난 이제 기사로 서임됐으니까 써라는 말을 경이라는 말을 계속 붙여라고 압박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그런 면을 본다면 귀족이라고 다 기사는 아니었다는 거고 특히 이 영화가 나올 때쯤 중세 후기가 되면 중세 말기가 되면 귀족 중에서 한 10% 정도만 기사였기 때문에 이 기사 자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은 약간 그것이 얼마나 명목상일 것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자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네, 5번입니다. 오마주와 봉건제. 우리가 이제 중세 천년을 봉건제라고 보통 말을 해요. 봉건제의 핵심은 봉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토할 때 그 봉은 책봉하다, 세자로 책봉한다 할 때 그 봉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 봉에서 주는 땅, 이게 봉토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봉건제를 이루게 되는 어떤 그 관계는 두 명의 귀족 사이의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두 귀족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도 땅이 있고 이 사람도 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대영주고 얘는 소영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둘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두 사람 다 귀족이긴 한데 한 사람이 위세가 더 크거나 땅이 더 많거나 뭐 권력이 더 크거나 백작이거나 하지 않겠어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 일종의 동맹관계를 맺는 거예요.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적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충성맹세를 하고 상대적으로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충성을 받는 대가로 자기의 땅의 일부를 봉토로서 이 신하한테 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봉토를 줌으로써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일단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게 동양과 서양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양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그 상황이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계약 관계예요. 비즈니스군요. 네. 동양에서는 절대 왕권이라는 게 서양의 절대 왕권은 비교될 수 할 수 없을 정도로 왕권이 컸단 말이에요. 귀족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 중에 더 힘이 세서 귀족들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 귀족이 말하자면 왕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왕 얘기를 살짝 넘어왔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뭐라고 그럴까요? 봉건제 사회에서 주군이 있고 군주가 있고 그 다음에 봉신이 있단 말이에요. 봉신이라는 것은 봉토를 받은 사람이죠. 또 다른 귀족이겠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상하 관계이긴 하나 절대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말하자면 서로가 주고받는 계약 관계였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시면
영화에서 보면 하늘 같은 베네 플렉이 연기를 하는 백작이 있습니다. 피에르 백작이라고 나오는데 피에르 백작은 그 영화 속의 신분상으로 본다면 맷 데이먼이 연기하는 카루주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충성을 맹세한 주군이죠? 영주예요. 주군이에요. 근데 이 주군한테 막 하거든요,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계약 관계이지 이 관계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막대한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일방적인 주종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저렇게까지 상대가 나를 치봤는데 내가 나의 봉신이 그런 박살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영화에서. 그렇게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생기는 이유가 바로 봉건제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굴러간 제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사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봉건제에서는 그러면 중요한 의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탱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기사가 되려면 기사로 서임을 받아야 되니까 기사 서임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오마주라는 겁니다. 오마주가 뭔가 하면 우리말로는 이것을 신종서약이란 말을 써요. 신종서약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두 귀족 사이에서 한 사람이 충성을 맹세하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뭐 봉토를 준다든지 이런 그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영화의 초반에 보면 바로 맷 데이먼이 베네 플렉이 신임 영주로 오게 되거든요. 백작으로. 그래서 그 영지에 가가지고 충성 맹세를 해요. 그 신종서약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피에르는 이 사람을 밉게 봐가지고 틱틱거리는 장면이 영화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하급 귀족이죠. 밑에 있는 귀족 입장에선 두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서. 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 위에 서 있는 그 영주가 그 손을 약간 바깥에서 이렇게 감싸요. 이러는 방식으로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통 충성맹세, 신종서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을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불렀는가? 오마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오마주란 말의 유래인데요. 이게 오마주예요. 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래한 말이 우리가 지금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오마주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화가 A라는 영화를 B 영화가 오마주했다. 비슷한 장면들을 가져와서 묘사함으로써 그때 얘기는 A라는 영화에 대한 어떤 경의를 인용의 형태로 표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의 어원 자체가 이 중세의 신종계약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 오마주라는 의식, 신종계약이라는 게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가 된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서 관계는 일방적으로 주종관계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6번입니다. 중세시대 결혼의 양상? 네. 중세 결혼의 양상을 말하기 위해서 영화 상황을 조금만 말을 하게 되면 맷 데이먼하고 조디 커머가 극 중에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을 보면 누가 봐도 여자 측이 아까운 결혼이에요. 근데 왜 이런 기울리는 손해보는 결혼을 여자 측에서 할까? 라고 이제 영화를 보면 계속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중세 결혼은 이랬다라고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금은 우리가 사랑해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시에는 당연히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요. 연애 결혼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결혼은 다 사실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었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정략 결혼이었던 것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어떤 재산적인 이득을 따지게 되고 내 위치를 따지게 되고 기왕이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 있는 높은 직급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결혼해서 손해를 봤어요. 왜 그랬을까를 지금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시의 결혼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귀족들이면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남 이하는 결혼하기가 어려웠어요, 중세에서. 차남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현대에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에요. 차남 이하는 일단 재산도 거의 없는 데다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적으로도 권한도 약하니까 결혼하기가 실제로 좀 어려웠어요. 결혼 아예 못했다는 건 아니고 장남에 비해서 훨씬 어려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자가 훨씬 많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현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여자는 대부분 10대 아니면 끼케야 뭐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20대에 결혼하면 굉장히 빠른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30대나 40대에도 결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사이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10대 후반의 여자가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의 남자랑 결혼한다고 쳐보세요. 10대 후반의 여자가 많겠어요? 30대 중반의 남자가 많겠어요? 10대 후반 여자. 당연히 그렇겠죠. 네. 남자가 30대 중반까지 가면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비율이 안 맞는 게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어쨌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 귀족하면 그 귀족의 비율이 얼마일까? 생각보다 귀족이 굉장히 적었어요. 중세 귀족의 비율이 특히 이제 프랑스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중세 시대부터 내내 2%가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2%밖에 안 넘었다는 얘기는 귀족이 자기들의 활동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일단 2%밖에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반인들은 선택의 폭이 넓을 거 아니에요.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많잖아요. 네. 근데 귀족은 2%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겠죠. 더 문제는 뭔가 하면 근친혼이에요. 더 문제는. 옛날에는 비슷한 쪽에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는 귀족들이 친척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당시는 이제 기독교 문명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일처일부제였었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근친을 교회에서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중세 초중기까지는 어떻게 금지를 했냐면 7촌까지는 결혼을 못해.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촌도 안 돼야 되고 40대까지 죽지도 않아야 되고 귀족이어야 되고 일정한 지위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신랑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일종의 타협을 하죠. 그래서 한 13세기가 되면 4촌 이내만 결혼하지 말라라고 해요. 4촌 너무 가까운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자가 더 약자였던 거예요. 그게 영화 속에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맷 데이먼 집안이 그렇게까지 훌륭한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게 된 마르그리트는 어떠냐? 일단 젊죠. 거기다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꽤 행세하는 귀족이란 말이에요. 집안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 집안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마르그리트의 아버지가 백년전쟁 도중에 영국 편을 2번 들었거든요. 프랑스 치명적인 사람인데. 약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영화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그 마르그리트가 상대적으로 더 좋지 못한, 특히 이제 둘이 결혼할 때쯤 되면 맷 데이먼은 재혼이란 말이에요. 마르그리트는 극 중에서 초혼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더군다나 맷 데이먼은 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면에서 이쪽이 훨씬 더 나은 그런 혼처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 자체로는 이해가 안 되시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중세 여성의 지혜는 어땠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라스트 듀얼을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일단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게 되지만 중세 그 여성은 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아서 말하자면 남편의 소유처럼 취급을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끔찍한 범죄에 이제 강간이라는 범죄가 있다고 했을 때 강간 범죄는 뭔가 하면 남편의 재산 침해죄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자신의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화에도 그 대사가 직접 나오기도 합니다. 본인의 목숨까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두 남자의 결투로 자기 목숨까지.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가 되는데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영화 속에서 이런 그 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집안에서 외부에서 오게 된 아내는 기본적으로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아웃사이더에서 인싸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아들을 낳는 순간이에요.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은 이 집안의 제대로 된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어머니로서 지위 때문에 그 가정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럴 정도로 아이를 낳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고 나이 든 남자들이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들을 낳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영화에서도 이 결혼할 때 이 카로주가 마르그리트랑 결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패스트로 자기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아들이 없게 되면 자기 재산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결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가장 그 여성과 관련된 끔찍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강간에 관해서 말을 드린다면 그런 피해를 당해도 고소를 하거나 이런 일이 너무 어렵죠. 근데 용기를 내서 그걸 증언을 하고 고발을 했다고 하면 쳐보세요. 고소를 했다고 쳐보세요. 법정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여성이 모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영화에서도 그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상한 의학 상식도 있었어요. 임신이라는 것은 여자가 성적인 만족감을 얻어야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의학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절정에 도달해야지.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끔찍한 일들까지 생기게 되냐면 강간의 결과로 임신을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임신이라는 것은 여자가 만족감을 얻어야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얘기인 즉슨 강간을 했는데 임신했다는 건 당신이 만족을 얻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강간이 아니잖아. 라고 결말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의 일부는 영화 속에서 집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망스 문화. 네. 로망스라고 할 때는 어떤 중세시대의 문학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당시 어떤 대중적인 문학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12세기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많이 유행하게 됐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남녀 관계에 관한 특히 이제 기사와 귀부인 간의 사랑을 다룬 수많은 어떤 관계들이 그 다룬 책들 같은 게 있었어요. 이런 게 당대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기본적으로 귀족들이라고 해서 당시에 라틴어를 다 읽고 쓸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도 보시게 되면 맷 데이먼은 문맹이에요. 귀족인데.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르그리 그러니까 애덤 드라이버는 책을 읽고 쓸 줄 알고 또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르그리트도 극 중에서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영화에서 어떤 한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 장면을 무의미하게 보면 그냥 그런 장면이 보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영화에서 애덤 드라이버가 친구의 아내인 그러니까 이 마르그리트를 속으로 자기가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게 되는데 마르그리트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잠깐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근데 남자가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덤 드라이버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당신 남편은 글도 못 읽어서 당신하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책을 좋아한다면서 자기가 최근에 무슨 책을 읽었냐? 장미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르그리트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 책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은 퍼시발의 호의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신실한 이야기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짤막한 얘기가 있어요. 요것만 딱 봐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사실 영화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망스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면. 첫 번째 남자가 읽었다고 자기가 자랑하는 그 장미 이야기가 뭔가 당대 베스트셀러예요. 당대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망스 문학인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가를 기술한 책이에요. 말하자면.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손톱 소재 잘할 것. 운동을 정기적으로 할 것. 이런 것들이 있는 책이에요.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그 책을 읽었다는 것 자체가 이 남자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한다는지를 알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여자가 단호하게 칩니다. 그럼 자기는 그 책을 싫어한다고 말을 하고 무슨 책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냐면 퍼시벌의 호의라는 책을 좋아한다는데 퍼시벌이 바로 아소왕과 원탁의 기사에서 가장 인간성이 좋은 기사가 퍼시벌이에요. 그 퍼시벌의 호의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는 그 퍼시벌이 워낙 신실하고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인성이 훌륭해서 결국은 성배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성배라는 것이 이제 그 예수님과 관련된 그 성배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쾌락적이고 이런 남봉꾼에 가까운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여자는 거기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사실상 책으로 나오고 있고요. 생각을 해보면 중세 로망스 문학에서 사랑에 빠지는 남녀 주인공은 뭔가 하면 남자는 일반적으로 미혼인 기사예요. 여자는 누군가 하면 기혼인 귀부인, 그러니까 영주의 부인이에요. 고결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다 이 로망스에 다루는 것이 결혼제도 바깥에 있는 사랑을 예찬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보면 적어도 애덤 드라이버는 미혼이란 말이에요. 그 상대방인 마르그리트는 기혼인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그런 걸 꿈꾼 거죠. 네. 중간에 보게 되면 심지어 상대를 연모를 품고 있으니까 꿈속에서 마르그리트가 자기를 찾아오는 꿈을 꾸기도 해요. 그런 것도 이 로망스 문학에서 보게 되면 자주 묘사되는 일부예요. 네, 어떤 성주의 집에 가서 기사가 밤에 자고 있는데 방에 그 집 딸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묘사가 되니까 그게 꿈에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통속 문학들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화에서는 묘사가 됩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네,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사실은 이런 책들, 역사와 관련된 것들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아마 아실 텐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들은 다 이 책들에서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중세 프랑스의 귀족과 기사도라는 책인데 중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13세기, 12세기를 중심으로 다뤘지만 어쨌건 집중적으로 다뤄서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책이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책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기사의 세계인데 이건 일본 사람이 쓴 책이고요. 상대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중세 기사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여기다 줄친 거 보이시죠? 동그라미 치고. 백년전쟁이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백년전쟁 시기를 다뤘기 때문에 영화에서 특히 이제 다루고 있는 그 샤를 6세 치하에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중세 유럽의 무술이라는 책은 실제로 기사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는지 결투에 관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사서 읽은 책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제사신분 중세 여성의 역사라는 것인데 네 번째 신분으로 여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반부에 특히 이제 6번, 7번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주로 이 책에서 읽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낯선 중세인데 옛날에 제가 일본 예, 맞아요. 실패했죠 그때. 원북 원샷 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 쓴 책이고 재밌었습니다.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킹덤 오브 헤븐하고 기사 일령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역작으로 한 2편 정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리들리 스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극을 또 특별히 잘 만들기도 하고 워낙 다 잘 만들지만 그중에서 두 편 말씀드리는데요. 로빈 후드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시는 러셀 크로우가 나왔던 영화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해서 네, 두 편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영화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크 타임! 파이야!